자연 속의 생체 물질이 의료용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인체에서 면역 거부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인데요. 최근 의학계가 주목하는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몸 속에서도 사용 가능한 접착제를 개발하는 건데요. 문제는 수분이 있는 환경에서 접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아직도 잘 안 보이시겠네요. 아래로 보세요. 저도 가스가 가려니까 안 보이시네요. 이 환자는 2주 전 망막 박리 수술을 받았다. 아직까지 가운데를 포함한데 가스가 아직도 막고 있어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야지 없어질 거예요. 선생님은 좀 속도가 늦으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보시면 구멍이 보이시죠?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도 구멍이 크게 두 개가 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만큼 망막이 떨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보는 사물의 정보는 각막과 동공을 통과해 수정체에서 굴절된 다음 유리체를 거쳐 마지막으로 망막에 이르면 시신경을 거쳐 뇌로 전달된다. 망막층이 찢어져 눈 속으로 새어들어간 수분 때문에 망막의 일부가 안구 벽에서 떨어지는 현상을 망막 박리라고 한다. 망막 박리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회복 기간 동안 엎드려 있어야 한다. 레이저 시술을 한 것이 잘 붓게 하기 위해서다. 계속 그렇게 하고 그렇게 엎드려 계시는 거예요? 이래 있다고 고개도 좀 돌리고 좀 불편하면 옆으로도 좀 이래도 좀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앉아서 고개 숙이고 있고 안압이 좀 눌러야 된다니까 고개는 계속 숙이려고 노력을 해요. 다 아파요. 이래 있으면 오래 있으면은 안 쑤신 데 없어요.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래요. 레이저는 이렇게 반응을 해서 유착시키는데 강한 힘을 받기까지는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얘네들을 뭔가 붙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쪽으로 다시 망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 안에다가 가스나 기름을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스나 기름은 실제로 위로 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이 이렇게 뒤에 떨어져 있으면 환자 보고 엎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스나 기름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쪽에 망막에 이제 그 주변부에 해놨던 레이저 반응이 유착을 이제 일으켜서 힘을 받기 전까지는 이제 가스나 기름이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취한 거고요. 기존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 많은 안과 의사들은 눈 안에서 망막을 붙일 수 있는 접착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물 안에서 접착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친수성 조직 접착제를 만들지를 잘 못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접착력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접착제는 그만한 접착력을 보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군의 독성 문제입니다. 세 가지 조건 중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수중 접착이다. 물속에서 금속에 접착제를 바르고 그 위에 금속을 올리면 과연 붙을까? 30분 정도 지나자 강한 접착력으로 두 개의 금속이 붙었다. 금속을 붙인 이 접착제는 몸속에서도 사용 가능한 생체 접착제다. 어떻게 수중 접착이 가능한 걸까? 인류가 고전하고 있는 수중 접착 분야를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해양 생물들이다. 특히 홍합은 파도와 조류에도 떠밀려가지 않고 바위에 강하게 붙어 있다. 바로 이 홍합이 생체 접착이라는 미개척지를 열어준 열쇠다. 홍합은 표면에 붙기 전에 발을 내밀어서 표면을 청소하고 약간의 진공 상태로 만든 후 그 진공 속으로 족사라는 단백질 실을 설치한다. 족사는 실과 접착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접착부에서 분비되는 접착 단백질이 수중 접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접착 단백질에 존재하는 도파라는 아미노산은 물과 잘 섞이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바위 위의 물기를 잘 파고들게 된다. 이것이 홍합이 바닷속에서도 바위에 잘 접착할 수 있는 비결이다.
사실은 홍합에서 바로 추출하면 좋죠. 근데 문제는 이 홍합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 접착력이 가장 없는 이제 1번 단백질이라는 이제 접착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은 1g을 얻기 위해서 10,000마리가 필요하고요.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차영준 교수는 접착제 개발에 앞서 홍합 저착 단백질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부터 찾았다. 연구진이 찾은 해법은 미생물 배양 기법이다. 홍합 저착 단백질 유전자를 재설계한 뒤 미생물에 넣으면 미생물이 분열하면서 수많은 홍합 저착 단백질을 생성해내는 방식이다.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접착 단백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게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녹아져 있는 그 용액을 마이너스 80도씨 냉장고에 얼린 상태고요.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동결 건조를 해서 액체는 다 날려버린 다음에 순도 높은 단백질을 얻을 계획입니다. 홍합의 수중 접착 기술을 생체 접착제로 현실화할 수 있는 바이오 물질. 그 마법의 재료를 얻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다. 홍합 저착 단백질을 얻은 것으로 끝이 아니다. 단백질을 접착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단백질 접착제라는 것은 이미 물에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바로 이 와해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이 접착제와 이 표면 사이에 이 계면을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그거를 접착을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 어떤 접착제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이 접착제를 와해시켜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 속에서 사실은 접착을 한다는 것은 단백질 접착제가 특히 불가능한 거죠. 물 속에서 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히알루론산을 투입했다. 양전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홍합 저착 단백질과 음이온 고분자 상태인 히알루론산을 섞으면 두 용액은 서로 결합하여 고농축의 액상 형태로 변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물에 와해되는 단백질 접착제의 문제를 해결했다. 홍합 접착제는 고농축 액상 형태라 물속에서도 안정적이다. 그렇다면 화학 합성물 접착제는 어떨까? 물속에 주입하면 고정되지 못하고 떠밀려 물 표면으로 올라가 버린다. 그리고 이내 응고돼 기름처럼 띠를 형성한다. 이 접착제를 실제로 피부에 사용했을 때의 접착 효과는 어떨까? 2cm 상처 부위에 각각의 처방을 한 뒤 2주일간의 회복 과정을 관찰했다. 그 결과 홍합 접착제는 수술 봉합사보다 회복 속도가 빨랐다.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 재생을 방해하지 않는 거죠. 연구진은 봉합사를 대신할 수 있는 접착제 제형을 다양하게 연구했다. 겔 상태의 접착제에 빛을 쬐어주면 빠른 속도로 접합된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광각교도 시켜줌에 따라서 단백질 자체가 흩어지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고 그 단백질이 이제 조직과 조직 사이에 쉽게 이제 접착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봉합사를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홍합 접착 단백질의 활용을 넓히는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거미줄처럼 단백질을 가느다란 실로 방사해 나노 섬유를 만든다. 이 나노 섬유로 신경이 손상된 부위를 연결하는 도관을 개발하고 있다. 신경 재생에서는 세포가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면서 재생을 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요. 재생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세포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표면과 저희 접착제를 첨가해서 신경 재생에 유리한 재료를 만들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홍합 접착 단백질의 접착력은 지혈제로도 활용 가능하다. 혈액 응고를 담당하는 혈소판과 혈장 단백질 용액에
홍합 접착 단백질을 떨어뜨리면 이내 단백질의 접착력으로 서로 뭉치면서 혈소판이 침전된다. 생체 소재를 이용한 단백질 중에는 뭐 콜라겐이나 셀룰로스, 키토산 등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소재 마찬가지로 그 접착력이 좀 부족하고 물리적인 성질이 약하다는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홍합 접착 단백질에 동물 피를 떨어뜨리면 지혈 효과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피부와 장기를 봉합하는 것 말고도 접착 능력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은 이처럼 다양하다. 생명체는 굉장히 강하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방법을 우리가 잘 모방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 환경에서는 가장 좋은 기술이나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홍합의 생존 기술인 족사. 옥수수 수염처럼 생겼다고 해서 흔히 수염이라고 부르는 이 족사는 다루는 사람에게는 그저 귀찮기만 한 부속물이었다. 사랑받는 식재료라고만 생각해왔던 홍합은 알고 보면 거친 바다의 훌륭한 생존자였다. 그리고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수술실의 풍경을 바꿔놓을 주인공일지도 모른다. 표면 개발의 오래된 관심사는 접착력이 있는 표면을 개발하는 것이다. 방창용 교수는 한 단계 들어가 수중 접착이 가능한 표면 개발에 도전했다. 그 해답을 문어의 빨판에서 찾았다. 이 안쪽에 지금 여기 볼록하게 튀어나온 요게 돌기구거든요. 문어의 강한 접착력은 다리에 있는 수많은 빨판 덕분이다. 빨판에는 컵과 같은 공간 안에 동그란 돌기가 있다. 어딘가에 붙으면 외부의 힘으로 표면의 수분을 밀어내고 남은 수분은 돌기와 돌기 주변의 공간으로 모이게 된다. 그리고 힘을 제거하면 빨판의 컵과 부착 표면 사이의 공간은 진공 상태로 높은 흡입력이 생기게 된다. 연구진은 문어 빨판 구조를 나노 기술로 재현해 수중에서도 붙일 수 있는 점착 패치를 개발했다. 특별한 접착제를 바르지 않아도 빨판 표면이 물속의 물건을 들어올린다. 반도체 공정에서 이렇게 이런 게 붙였다 떴을 때 이렇게 표면이 전혀 오염되지가 않기 때문에 반도체의 웨이퍼나 이제 글라스 표면에 오염되지 않게 이송한다든지 이런 연구가 가능할 것을 이제 보여줬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웨어러블 기술이 발달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사람 피부에 장시간 붙여서 사람에 있는 그런 생체 신호들을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 번 붙여서 떼어서 할 수 있게끔 이제 응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연구진은 2014년 양서류 발바닥의 미세 선물을 이용해 생체 신호를 잴 수 있는 반창고형 센서를 개발했다. 문어를 모사한 수중 점착 기술은 또 다른 웨어러블 기술의 출발점일지도 모른다.